Wake up, please wake up. Mommy, don't leave us.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교차로에 멈춰선 검은 세단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헬멧을 쓴 여자가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새 아이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찢어진 옷, 파랗게 질린 입술, 빗물에 흠뻑 젖은 작은 몸. 셋이 동시에 도로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위였지만 아무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저 쓰러진 여자를 향해 작은 손을 뻗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가장 작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이었어요. 차 안에 앉아있던 남자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의 얼굴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저 새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저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울그룹 본사 건물. 늦은 밤에도 한층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통유리 창가에 홀로 서서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강도현. 공사 현장 자벽부에서 시작해 20여 년 만에 맨손으로 건설 물류그룹을 일군 50대의 회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신뢰였고 현장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무게를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텅 빈 피로만이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그는 자리를 떴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무심코 왼손을 내려다봤어요. 약지에는 반지 자국이 아직도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그 흔적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습관처럼 오른손 엄지로 그 자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차에 올라탔어요. 그가 향하는 곳은 그룹 소유 최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지만 현관문을 열면 불을 켜주는 사람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어요. 7년째 그래왔습니다. 성공은 손에 넣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어요. 그날 밤도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심을 빠져나오는 도로 위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속도를 줄인 차가 교차로 신호에 걸려 멈춰 섰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중심을 잃었어요.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도연은 반사적으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빗속을 가로질러 달려가 보니 헬멧을 쓴 여자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배달 조끼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 아이가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찢어진 옷, 빗물에 흠뻑 젖은 작은 몸. 셋이 동시에 여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들의 목소리가 빗소리 속에 섞여 들렸어요. 도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구급차를 향해 뛰려 했지만 이미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셋이 나란히 빗속에 서서 구급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아이들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첫째 유찬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셋째 유아는 솔직했습니다. 배고파요. 유찬이 동생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도연은 외투를 벗어 아이들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근처 24시간 국밥집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의 파란 입술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국밥 4그릇이 상에 올려졌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후후 불결을도 없이 뜨거운 국물을 그대로 들이켰어요. 도연은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릇이 비자 유찬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뒤이어 유준과 유아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7살 아이들이 하는 인사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도연의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유아가 뜨거운 국물을 먹느라 이마에 맺힌 땀을 손으로 훔쳤습니다. 헝클어진 앞머리가 옆으로 넘겨지는 순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유아의 오른쪽 눈썹 끝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작고 희미한 흉터 자국 하나. 도연의 시선이 그 위에 멈췄어요. 그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오른쪽 눈썹 끝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릴 적 공사장에서 생긴 흉터, 위치도 모양도 소름이 돋을 만큼 닮아 있었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조용히 바라봤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박성우를 불렀습니다. 어젯밤 병원으로 실려간 여자와 새쌍둥이를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짐작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만 가져오라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박성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틀 뒤 그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4시 도시락 공장 앞에 줄을 서는 여자. 뙤약볕 아래 낡은 오토바이를 몰며 배달을 뛰는 여자. 자정이 넘어 텅 빈 편의점 카운터에 홀로 앉아 있는 여자. 그리고 새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파른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작고 지친 뒷모습. 도연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을 멈췄어요. 윤서아였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내쫓은 아내였어요. 이게 다 뭐야?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안 하는 일이 없어요. 박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위자료로 드린 5억은 이혼 직후 일주일 만에 전액 인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이 안 돼. 내가 준 돈이 5억인데 애들을 저꼴로 키우고 있다고? 박성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빼앗아간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반지하 골목 주변에 며칠째 정체불명의 검은 차가 돌고 있어요. 번호판도 자꾸 바뀐다고 합니다. 단순한 동네 차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차를 몰아 서아가 사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전봇대 그늘에 차를 세우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어요.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헬멧을 벗은 서아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어요. 손목에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터져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도연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서아야. 소리 없는 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은 반지하 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주먹을 올렸어요. 쿵쿵쿵. 안에서 인기척이 뚝 끊겼습니다. 누구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굳게 들려왔어요. 나야, 도연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 없어요. 꺼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문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서아야, 아이들 때문이야. 제발 문만 열어줘.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검은 차는 골목 입구에 멈춰 서더니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어요. 차 안이 새카맣게 가려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매는 좁혀진 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건 그냥 지나가는 차가 아니야. 그는 즉시 박성우에게 연락했어요. 오늘부터 이 골목 하루 종일 지켜봐.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넘기게 해. 박성우가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답했어요. 다음 날 박성우가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차 한 대가 이틀에 한 번씩 번호판을 바꿔 달고 골목을 돌고 있어요. 지난 사흘 동안만 3가지 다른 번호판이 확인됐습니다. 도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아직 차 주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남의 이름으로 된 거라서요. 하지만 매우 조직적이고 끈질깁니다.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에 누군가 골목을 돌아다닌 흔적도 있고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아와 아이들을 노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7년 동안이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짐작하지 말고 확인된 것만 계속 가져와. 반드시 알아내야 해. 도연은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반지하 문 앞에 섰어요. 서아야, 나야. 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 열기 싫은 거 알아. 그래도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반쯤 열렸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서아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한 볼, 눈 밑에 짙은 그늘, 헝클어진 머리. 7년 전에 넘쳐 흐르던 생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위험해. 골목에 수상한 차가 며칠째 돌고 있어.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어. 서아가 웃었어요. 씁쓸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7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서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걸걸하고 깊은 기침이었어요. 유아였습니다. 서아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돌아서려는 서아의 팔을 도연이 잡았습니다. 유아 많이 아파? 서아가 팔을 뿌리쳤어요.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연은 닫힌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유아의 기침 소리를 오래 들었어요. 이대로 놔둘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위험하고 골목 저 끝에는 정체 모를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 위치 추적 장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는 문 앞 신발장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 검은 차가 다시 천천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골목 어둠 속에서 서아의 반지하를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박성우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검은 차놈들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차를 바꿔가며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도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유아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반지하 문을 거세게 두드렸어요. 서아야, 유아 지금 당장 병원 데려가야 해.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문 너머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나가요. 나가는 순간 놈들이 달려들어요. 7년 동안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 따라왔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에요.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막을게. 서아야, 유아가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위험해. 제발 문만 열어줘.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안에서 유아의 걸걸하고 깊은 기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서아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양쪽에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서아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이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비켜. 건장한 남자가 비웃듯 공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저희는 아이들만 조용히 모시면 됩니다. 손대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남자가 슬쩍 비웃었습니다. 지금 수가 너무 부족하시지 않습니까? 혼란한 틈에 남자들이 새 아이를 낚아채 검은 밴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서아가 차 문 손잡이를 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차는 가속을 높였어요. 서아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어요. 엄마, 엄마. 아이들의 비명이 골목에 울렸지만 차는 이미 골목 밖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연이 달려와 서아를 부축했어요. 서아의 손에는 유아의 분홍색 머리끈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흐느꼈어요. 이것만 남았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끈을 받아쥐었습니다. 박성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CCTV 확보 시작했습니다. 차량 번호 추적 중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앱을 열었어요. 신발장에 올려뒀던 열쇠고리 위치 신호가 잡혔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했어요. 인천 항만 방향이었습니다. 도연이 차에 올라타며 짧게 말했어요. 탈 거야 말 거야. 서아가 피투성이인 채로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인천 항만이 가까워지자 열쇠고리 신호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겹겹이 쌓인 야적장이었어요. 크레인들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차를 세웠어요. 박성우가 지원 인력을 불렀지만 도착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박성우에게 먼저 가겠다 말하고 신호를 따라 혼자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벽처럼 늘어서 있었어요. 바람에 철판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렸습니다. 신호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50m, 30m. 그때 컨테이너 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는 새벽 2시에 온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도연과 박성우가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남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왔어요. 박성우가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쾅! 안에 있던 남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격투가 벌어졌어요. 주먹이 오가고 몸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도연은 이런 싸움이 처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싸운 끝에 결국 남자들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구석을 살폈어요.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파이프로 자물쇠를 부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캄캄하고 차가웠어요. 유찬아, 유준아, 유아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세 아이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달려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저씨가 왔잖아. 유찬이 울면서 도연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유준도 목을 꼭 안았어요. 하지만 유아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고 거칠었어요. 이마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아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이의 혈액형이 RH-O형이라 지금 재고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아도 아이들도 모두 혈액형이 달랐어요.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RH-O형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의사와 서아가 동시에 도연을 쳐다봤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어요. 도연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얼마든지 뽑으세요. 다 줄 수 있어요. 바늘이 꽂혔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유아에게로 흘러갔어요. 도연은 그 피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정말 내 핏줄인 건가? 이 희귀한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경찰들이 가득했습니다. 붙잡힌 남자들이 하나둘 연행되는 사이 박성우가 방수 케이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왔어요. 컨테이너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안에는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어요. 임재욱이 스스로 남겨둔 증거 보험이었습니다. 배신당할 날을 대비해 혼자 숨긴 것이었어요. 도연은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날짜는 7년 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낯익은 사무실이 보였어요. 임재욱이 컴퓨터 앞에 앉아 포토샵 프로그램을 켜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사진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사진과 천천히 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 현장처럼 보이게 임재욱이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도연이가 믿을 수밖에 없겠지. 완벽해. 도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서 서아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나 아니라고 했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너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방 안에는 하드 드라이브와 은행 거래 내역서, 녹취 파일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취조실 문을 열자 최병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도연아,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도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드 드라이브를 천천히 내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이 흘러나오자 최병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재욱은 옆 취조실에서 이미 자백을 시작했어요. 서로를 탓하는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두 사람이 수갑을 차고 차례로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며 멀어졌어요. 도연은 경찰서 계단에 서서 차갑게 식은 아침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한 번도 의심치 않았던 자신이 깊이 원망스러웠어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성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박성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일치율 99.999%입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세 아이 모두요? 예. 유찬, 유준, 유아. 세 분 모두입니다. 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도로 위에서 그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며칠 후 유아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아왔어요. 숨소리도 고르게 들렸습니다. 도연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유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이 맞춰지더니 눈이 천천히 반짝였어요.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아빠야. 아빠 왔어. 유찬과 유준이 복도에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예요? 그래. 내가 아빠야. 미안하다 얘들아.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셋이 동시에 도연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도연이 새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서아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7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법원은 7년 전 이혼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이루어진 이혼이었기 때문이에요. 도연은 서아에게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은 가을날 집 정원에 하얀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어요. 도연이 하얀 아치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서아가 걸어왔어요. 새 아이가 앞에서 꽃잎을 뿌렸습니다. 유찬이 파란 꽃잎을, 유준이 노란 꽃잎을, 유아가 분홍 꽃잎을 하늘로 던졌어요. 꽃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아가 도연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이 서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다시는 당신 손 놓지 않을게. 서아도 도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나도요. 영원히 함께해요. 그때 유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 도연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서아도 유찬도 유준도 차례로 걸었어요. 5개의 손가락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어요. 나무들이 잎을 흔들며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폭우 속 교차로에서 맨발로 무릎을 꿇던 새 아이가 자신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그 빗속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흩어졌던 5 식구가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영원히.